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 성공 취업을 도와드리는 취업 컨설턴트 차연희입니다. 최근 공공기관에 채용 변화가 있었죠. NCS 채용, 직무 적합성 채용, 블라인드 채용. 그러다 보니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 분들은요, 혼란스럽다, 너무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공공기관의 취업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를 조금 더 쉽게 안내해드리고자 매 회차마다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와 각 하나의 공공기관을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공공기관마다 가지고 있는 채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 우리 입사 전략을 위한 입사 지원서 분석을 통해서 우리 취업 준비생 분들이 과연 해당 공공기관을 어떻게 입사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 우선 전반적으로 우리가 알아보고 어떻게 공공기관이 설립되어 있으며 그 설립된 공공기관이 목적은 무엇이고 과연 내가 갈 수 있는 공공기관, 그냥 아무렇게나 저인망식으로 넣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공공기관은 과연 어떤 공공기관인지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최근 공공기관 채용의 이슈죠.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서 실제적으로 공공기관 채용에 합격까지 갈 수 있는 전체적인 공공기관에 대한 오버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공기관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과연 어떻게 공공기관을 준비할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요. 그래도 이렇게 단계별로 준비를 좀 필요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원한 공공기관이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목적은 무엇이며 이 공공기관에 설립된 근거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선 알아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런 공공기관이 내가 그동안 학교 생활이나 기타 경험을 통해서 가져왔던 다양한 능력들이 이 공공기관의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지라는 부분에 대한 공공기관 선택이 필요할 겁니다. 그에 따라서 최근에 공공기관마다 같은 패턴의 채용을 준비하는 건 아닙니다. 각각 공공기관마다 채용 절차 자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서류 작성법이라던가 공공기관의 필기 전형이라던가 면접 준비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채용 공고에 대한 분석을 잘 하셔서 공공기관의 취업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를 해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공공기관에 대한 첫 번째 이해 부분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공공기관의 채용 정보라는 부분에서 채용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고 분석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입사 서류부터 면접까지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블라인드 채용은 과연 어떻게 평가에 변별력을 주고 있으며 이 평가를 우리가 평가를 받는 대상자로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공공기관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있는 것 같이 공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항상 이해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서 공익성을 제고하고 정부가 공공의 사업을 위해서 권한과 위임을 해서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을 우리가 공공기관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전력공사나 한국가스공사, 한국마사회 같은 이런 공공기관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을 구분하는 게 과연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라는 거죠. 우리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이렇게 본다면 공공기관을 구분하는 요소와 민간기관을 구분하는 요소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입니다. 소유 구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공기관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민간의 어떤 개인의 목적과 어떤 그 기업의 어떤 목적이 아닌 정부가 기관의 소유권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을 때 공공기관의 어떤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지배구조입니다. 일반 기업은
주주총회라는 걸 열어서 그 주주의 대표를 뽑게 되는데요. 공공기관은 정부가 기관의 경영진을 임명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경영적 구조에서는 기업은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조직을 개편하기도 하고 이런 조직에 따른 사업과 조직과의 어떤 관계성을 유기적으로 운영하는 거에 비해서 공공기관은 경영 구조를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인사, 예산, 그다음에 전체적인 사업적인 체계나 정책들을 가지고 그 경영의 구조를 맞추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공공기관은 각각의 설립 목적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영리를 추구하는 게 목적이라면 공공기관은 조금 더 영리성인 부분도 있지만 비영리적인 부분도 같이 있기 때문에 설립의 취지와 목적을 우리 취업준비생 분들은 충분히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설립의 목적에 따른 법률적인 제정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법률적 제정에 따라서 설립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각 해당 공공기관은 이 설립에 따른 법률적 제정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어떠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내가 지원한 공공기관이 설립되어 있는지라는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SOC 분야라고 우리가 하죠.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하는데요. 국가가 기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철도라던가 도로라던가 어떤 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만들고 국민들에게 그런 요소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그런 설립 목적을 갖고 있는 SOC 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공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수도, 가스 이런 부분을 공공재라고 하죠. 이런 필수 재화의 공급을 하기 위해서 도시주택공사라던가 한국전력공사와 같은 기관을 설립해서 주택과 전력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죠. 이럴 때 보다 좀 더 저렴하게 국민들에게 보급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항상 그 공공기관에서는 항상 설립을 하고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정부가 어떤 기금을 바탕으로 사업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또 그 기금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또 다른 수익을 또 창출해서 국민들에게 다시 또 공적으로 이윤을 나눠주고자 할 때 정부의 재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독점적 이윤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한국담배인상공사라고 아실 겁니다. 현재는 민간으로 이렇게 민영화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담배인상 같이 아니면 이런 담배인사를 연매 사업을 바탕으로 국가의 재정적 수요를 충족하는 부분이 있죠. 현재는 한국마사회라던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이 이런 대표적인 공공기관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정부 조직이 갖는 운영상의 비효율을 정부를 대신해서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집행할 수 있는 업무를 하도록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사업 수행이 필요로 한데요. 그런 사업 수행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으로 한국농어초공사라던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같은 이런 공공기관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을 하고 있는 설립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으로 공공기관 330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330개의 공공기관을 총 3가지로 구분지어 본다면 공기업이라고 하고요. 준정부기관이라고 하고 기타 공공기관이라고 합니다. 공기업은 35개로 되어 있는데요. 직원 정원이 50명 이상이고 자체 수입원이 총 수입액의 자체 수입적인 어떤 목적, 약간은 기업성을 좀 띠고 있는 거겠죠. 이런 수입적 목적이 전체 수익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공기업을 또 2가지로 나눠서 있습니다.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입니다.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을 확보하고 있고 그 2조 원을 바탕으로 자체적 수입 활동을 했을 때 85% 이상의 수입이 자체 수입이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대표적인 것으로 한국전력공사나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시장형 공기업은 우리 민간 기업과 거의 기업형 공기업에 해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익적 목적을 많이 띠고 있는 공기업으로서 항상 사업에 대한 다각화라던가 사업의 추진 목적이라던가 사업에 있어서의 어떤 이윤 창출이라는 부분들이 조금 더 부각되는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인 준시장형 공기업으로는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을 우리가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관광공사, 그다음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을 우리가 말합니다. 준정부기관으로는 88개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준정부기관 안에서도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금관리형 공공기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금관리형 공기업은 국가의 재정에 따라서 국가의 재정을 관리하는 걸 말합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던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던가 이런 국가가 어떤 기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갖고 있고 그런 것을 관리해주고 운영해주는 그런 기금관리형 공기업으로서 우리나라에 16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위탁집행형 기관은 그런 기금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공적인 어떤 목적으로서 배분을 해줬을 때 그 국민들이 그런 이익들을 조금 더 얻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관리기관입니다. 그래서 한국장학재단이라던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그래서 한국장학재단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학생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아주 작은 연 이율을 바탕으로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기타 공공기관은 우리나라 공공기관 330개 중에 207개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아닌 모든 공공기관을 기타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기타 공공기관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그 정책을 대행해주고 수행해주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접점에서 다양한 국민들의 편익과 공익성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발전하고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공공기관들은 이렇게 공공성과 기업성을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함께 나누면서 공공성부터 기업성까지 다양한 330개의 공공기관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공기관의 특징들은 다양한 공공의 어떤 이런 재화적인 용역과 공익에 대한 집행적 목적과 그다음에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공공기관들은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2016년 말 현재 공공기관은 자산 총액이 798.7조 원을 하고 있는데 부채 총액은 499.4조 원으로 좀 더 이 부채 총액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좀 문제가 되고 있어서 경영 부실에 대한 문제가 되고 있어서 공공기관에 취업하시는 분들은 그냥 우리가 안정적인 직장이다 이런 생각으로만 그냥 안주하고서 그 공공기관의 사업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이런 기금을 운영하고 거기에 따른 수익을 가지고 다시 또 국민들에게 재분배를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사업적인 수익을 좀 추구할 수 있도록 효율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 취업을 하고 또 회사를 들어가서 일을 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기업, 사기업 하면은 지금까지 공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제 드렸는데요. 사기업도 잠깐 보면은 약간은 비슷한 부분도 공기업에서는 좀 나타나고 있고요. 사기업과는 좀 다른 부분도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설립의 취지는 공기업 같은 경우는 국가의 경제 발전, 국민들의 안정성,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우리가 촉진을 위한 그런 공기업의 설립 취지를 갖고 있지만 민간 사기업은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연속적 기업이 되는 것을 목적을 가지고 있죠. 공공기관은 특질적으로 보면은 공공성부터 기업성까지 두 가지를 가지고 있고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지배구조도 역시 정부 부처에 따른 지배구조에 따라서 국가가 거기에 따른 권한과 위임을 주는 거고, 민간 기업은 주주총회를 통해서 대표를 하고 그 대표에 따른 기업을 운영해서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이런 사기업과 공기업과의 이런 차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공기관의 설립 취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고요. 이런 설립 취지에 따라서 공공기관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특질을 가지고 우리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활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알아봤는데요. 조금 더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들을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공공기관 채용이 사상 최대로 23,000여 명이 될 거다라는 기사가 발표됐습니다. 이 기사에 따라서 작년에 19,000명 대비 지금 4,000명 가까이 이상 늘어나다 보니까 취업준비생들은 좋은 희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공공기관 취업을 하고자 하는 취준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취준생 분들의 공공기관을 선호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선호도의 변화인데요. 예전에는 대기업을 좀 위주로 많이 취업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아무래도 연봉이 조금 더 높고 내가 일한 만큼 성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도전의식 이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대기업 취업을 좀 더 추구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요. 최근은 대기업보다는 공공기관 취업을 더 선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에서 보면은 공공에 대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취업을 했을 때 보람도 있고, 요즘 청년들이 좀 말하는 워라밸, 좀 일과 라이프에 대한 생활을 좀 더 유지해 줄 수 있고,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공기업으로 취업을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대기업에 대한 좀 취업은 일이 좀 더 많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정년이 보장되지 않다라는 이유만으로 대기업 취업을 좀 꺼려하는 경우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구직자들이 가장 입사하고 싶은 공기업을 이제 했는데요. 한국전력공사, 한국건강보험공단, 코레일 이렇게 순으로 나타났네요. 실제적으로 이런 공기업은 채용 규모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많은 지원자들이 이런 채용 규모 속에서 자신이 적합한 직무를 선택하고, 또한 이곳의 공기업의 연봉 수준이라던가 업무에 대한 이런 특성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공기업의 연봉 현황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은 3,700만 원 정도의 평균 초임 연봉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반면 공공기관은 3천만 원 정도의 연봉 평균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기업 대비 공공기관을 선호하는 분들을 보면은 조금 더 나의 어떤 삶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 일 부분은 어느 정도 일정 시간에 일을 하지만 내 개인적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공공기관에서는 보장해 주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연봉의 차이를 나의 어떤 시간과 바꿀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또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초임 연봉순을 보면은 상당히 높은 대기업 이상의 공공기관도 있습니다. 조사에 따른 공공기관 연봉 수준을 보면은요, 4,400만 원부터 시작해서 4천만 원대인 공공기관과 3,900만 원대의 공공기관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취업준비생 분들은 이런 공공기관들을 이제 접하게 된다면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 정년이 보장되고 안정되어 있는 직장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IMF도 지나가고 이런 전체적인 금융 사태들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직장을 잃어버리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지라는 불안감이라는 현재 사회적으로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직장이 안정적으로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회사를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기업의 평균 근속 연수를 보면 15년 정도 되는데요. 일반 민간 대기업의 기준을 보면 9.9년으로
아무래도 구조조정이라던가 조기 퇴직에 대한 바람이 민간 기업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의 평균 근속률에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 10년 이상 일할 수 있는 기업을 선호하는 패턴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공공기관 취업의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복지라는 부분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복지를 이야기하고 취업하는 취준생 분들은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고 있죠. 아무래도 일을 잘하고 일에 성과를 내는 사람을 선호하는데 개인의 입장에서는 복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복지들을 보면은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생까지 학자금 복지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금리의 생활 안정자금 대출이라던가 자기개발비, 경조사비 등 공공기관으로서 이렇게 줄 수 있는 복지적인 혜택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는 반면 일반 사기업은 기업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내가 막상 들어간 회사에서 그런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사를 가고 싶어하는 선호성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공공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선호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공공기관을 그러면은 내가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선호한다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다면 어떤 공공기관이 나에게 잘 맞고 그 공공기관에서 내가 꾸준히 오랫동안 정년까지 일하는데 행복하게 일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공공기관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그 공공기관에 대해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35개의 중앙행정기관이 있습니다. 정부 부처를 기준으로 이런 행정기관들의 35개를 바탕으로 각각의 공공기관 330개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요. 그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 안에서의 공공기관이 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 수는요, 728개이고 중앙행정기관의 공공기관이 330개이며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이 398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공기업 이렇게 하면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공공기관만 알고 있으면 시장형 공기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요. 좀 더 눈을 확장시키고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공공기관 730여 개의 기관이 있으니까요. 그런 공공기관들 중에 내가 갈 수 있는 공공기관을 좀 더 찾아본다면 기회의 수는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들이 잘 정리된 게 알리오라는 사이트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공기관 취업을 하시는 분들은 알리오라는 사이트와 잡알리오 사이트 많이 친숙하게 익숙하게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잡알리오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각 주무부처에 따라서 산하 공공기관들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공공기관들을 보면 교육과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라던가 농업과 수산업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과 고용과 복지 이런 부분들을 주로 하고 있는 부처의 산하 공공기관이라던가 아니면은 우리 SOC 산업, 사회 간접자본인 산업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공공기관도 분야별 공공기관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하셔서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을 지원할 때 어떤 업종에 너는 지원하려고 하니? 라고 하는 것처럼 공공기관 또한 이런 부분들이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정부 부처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이 나에게 있어서 학교 다닐 때 어떠한 수업을 들었거나 경험했던 부분하고 가장 적합할지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목표를 잡고 그 산하 공공기관 중에서 내가 갈 수 있는 공공기관들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398개의 공기업은 주로 시설 기반의 지방공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상수도, 하수도, 아니면 공영개발, 도시개발, 도시철도 이런 기타 공공기관들을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이런 공공기관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면접관으로서 제가 이런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에서 면접관 활동을 이제 최근에 하고 있는데요. 막상 가보면 참 좋은 공기업인데 많은 지원자가 또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또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지방 공기업 채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내가 갈 수 있는 공기업은 과연 어떤 곳이 있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공기관 하면은 그냥 뭐 채용 정보가 올라오는 걸 바탕으로 여기 지금 공기업 뭐 채용 지금 정보 떴네? 그럼 여기 내가 이력서 써야지 급하게 쓰는 게 아니라 미리 사전에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에 대한 검색 방법을 좀 더 아신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지금부터 준비를 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는 데서 좀 더 빠르게 취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검색 방법을 제가 몇 가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24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정부24는 우리나라의 정책에 관한 다양한 포털 사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하단에 있는 기관 정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관 정보 부분에서는 중앙부처와 지방행정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서 클릭을 하시게 된다면 중앙부처의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이렇게 부처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처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각 부처별 특성들을 이해할 수 있고 지방 공기업에 대한 부분도 광역시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이해하시고 지방 공기업이라는 부분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지역이 인천이다. 그럼 인천광역시의 지역을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공기업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알리오라는 사이트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사이트인데요. 우리나라 330개의 공기업은 해마다 이 알리오라는 사이트에 경영 정보 시스템을 계속 올려서 경영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한 해 동안 사업을 어떻게 수행했으며 그에 따른 문제점은 어떻게 있는지 이런 감사 보고서도 있고요. 때로는 그 사업에 대한 어떤 개요나 특성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서들도 나와 있고 재무제표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최근에 신규로 채용한 올 한 해 동안 채용 인력과 전체 인력 규모 이런 부분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오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처에 어떠한 공공기관이 있는지를 검색해 하셔서 그 해당하는 부처와 그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를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잡알리오라는 세 번째 사이트를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공공기관의 채용 정보 포털 사이트이죠. 공공기관 채용 포털에 대한 부분으로서 실시간으로 지금 현재 공공기관의 채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올라오는 공공기관 채용 정보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채용을 했던 그런 채용에 대한 전형이라던가 아니면은 직무기술서 이런 부분들이 과거 것들이 계속 누적돼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검색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여러분들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시려면 2017년도 공공기관 채용 정보를 먼저 찾아보시고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채용 정보를 보신 다음에 2018년도를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채용 정보 중에 이제 지방 공공기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클린아이 사이트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클린아이 사이트는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에 대한 잡알리오 사이트만 아는데요. 클린아이 사이트는 지방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지방 공기업 경영 정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방 공기업들이 어떻게 경영을 운영했는지를 매해마다 이렇게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기업의 채용 정보라던가 지방 공기업이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지방 공기업 공시 정보들을 함께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공기관 채용 정보 이해에 대한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공기관의 채용 공고를 맞이하게 되면은요, 이 채용 공고를 그냥 간단하게 쉽게 보시면 안 되고요.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채용 정보 안에는 여러분들의 취업에 해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채용 정보를 잘 분석하셔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내가 그 공공기관의 자격 요건이나 우대사항 등 이런 부분들이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이 내가 자격 요건이 되지 않아서 때로는 우대사항이 되는데 혹시 그 공공기관의 채용을 준비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채용 공고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부터 최종 마지막 그 채용 공고 안에 들어가 있는 면접까지 어떻게 준비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취업준비생분들이 공공기관 준비를 하려면 채용 공고를 먼저 잘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채용 공고 안에는 모집 분야가 있고 채용 인원, 지원 자격, 근무 조건, 전형 일정, 우대 사항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하셔서 내가 이 공공기관에 지원을 했을 때 우대 사항이라던가 어떤 자격 요건들이 정말 적합한지 그리고 내가 이 지원을 했을 때 조금 더 유리한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직무기술서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채용 공고까지는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직무기술서를 잘 확인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직무기술서는 말 그대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역량들이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그 업무들에 대한 KSA로 정리를 돼 있어서 해당 업무의 지식과 해당 업무에 필요한 기술과 해당 업무에 필요한 애티튜드, 어떤 태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춰서 내가 어떠한 지식을 쌓았는지, 내가 그런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인성이 그런 애티튜드가 그런 소양을 갖추고 있는지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쓸 때라던가 면접을 보실 때 직무기술서 기반해서 잘 녹여서 풀어가셔야 되는데요. 직무기술을 읽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자소서 막상 쓰려고 하다 보면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소재가 적합하지 않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기술서의 내용을 또 면밀하게 확인해 보는데요. 이때 조금 더 요령을 말씀드린다면 직무기술서 안에 있는 내용들의 키워드들의 동그라미를 다 치셔서 그 해당 키워드들을 내가 다 보유하진 않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키워드 중에 보유한 키워드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체크를 하셔서 그 체크된 키워드에 해당하는 나의 경험을 자소서나 면접에서 최대한 어필하시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서류 전형 준비이죠. 요즘 서류 전형이 조금은 약해지긴 했습니다.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것 때문에 서류 전형을 아주 무게감 있게 가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서류를 간단한 인적사항과 간단한 교육과 경험사항을 작성해서 제출하면은 이제 필기 전형이라는 거에서 좀 많이 넘어가긴 하지만 중요한 건 서류 전형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요. 자기소개서 작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면접에 갔을 때 면접관은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면접에 질문을 한다던가 그 면접에서의 다양한 거리들을 자기소개서에서 먼저 시작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류 전형에서 별로 중요도가 낮아진 거 아니에요? 라고 가끔 질문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히 한다면 면접에 가서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 소홀히 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가 면접까지 본다면 엄청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셔서 각각 자기소개서의 항목들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이 항목에 해당하는 의도가 무엇이고 이 의도를 내가 어떻게 경험했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수행을 했는지라는 부분들을 작성을 하실 부분들입니다. 네 번째는 필기 전형 부분입니다. 서류 전형에 대한 변별력을 좀 중요성을 좀 낮추고 있는 경향성이 있다 보니까 필기 전형에서 우리가 많이 이제 필터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필기 전형은 우리가 직업기초능력시험과 직무능력시험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각 공기업마다 해당할 수 있는 직업기초능력이든 직무능력시험이든 두 가지를 병행하거나 아니면 직업기초능력시험만 보거나 아니면 기타 인성시험을 별도로 보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 전형에 대해서는 각 공공기관마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 해당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시험 전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채용 공고서에서 제시되어 있는 거라던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인사 담당자들이나 아니면 공고서 안에서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 전형 준비입니다. 이제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저도 면접관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보면은요, 여러분들의 어느 출신 지역인지, 그 다음에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요. 과거에 면접을 많이 보신 면접관 분들은 간혹 본의 아니게 그럼 어느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던 거죠? 이렇게 지역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면접관 분들이 이제 난감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접 자체에서 여러분들의 능력만 보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꼼꼼히 보는데 능력 위주로 꼼꼼히 보겠다라는 부분으로서요. 최근에는 면접관들을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전에는 면접관의 어떤 생각과 면접관의 주관성을 가지고 면접을 진행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이 아닌 여러분들의 능력을 바탕으로 면접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면접관들도 별도로 교육을 받고 거기에 맞춰서 구조화된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직무기술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직무기술서를 확인해 보시고 그 해당 직무기술서에 필요한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면접에 가서 내가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어필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채용 공고문 확인에 있어서 우리가 잡 알리오 사이트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런 잡 알리오 사이트를 통해서 채용 공고문을 이렇게 확인해 보는데요. 제가 샘플로 국민연금공단의 채용 공고문을 찾아왔습니다. 작년도 2017년도 채용 공고죠. 올해도 채용 규모가 18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항상 꾸준히 많은 채용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많은 취업준비생분들에게 인기 있는 그런 공공기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채용 분야부터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분야에서 보면 사무직, 심사직, 전산직, 기술직 이렇게 4가지의 분야로 나눠져 있네요. 그중에서 전 직렬 공통사항으로서는 특별히 물어보는 신상 정보는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뭐 성별, 연령 제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국한을 두지 않고 있는 블라인드 면접을 시행하고 있고요. 사무직에서 공통으로는 영어, 외국어 능력 시험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어 시험 자체도 공공기관 서류에 작성을 하지 않는 공공기관이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국민연금공단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어 능력에 대한 필요성이 업무적으로 있기 때문에 토익 700점 이상, 토플 790점 이상 등 이렇게 어떤 외국어에 대한 기준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가끔 이제 취업 준비생분들이 여쭤보죠. 700점 맞으면 왠지 지원을 했을 때 서류에서 떨어질 것 같으니 조금 더 800점을 맞으면 좋지 않을까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이건 하나의 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700점 이상이기 때문에 700점까지만 맞으시면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별다른 평가나 이런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토익 점수에 이렇게 책상에서 공부하는데 매달리기보다는 좀 더 다른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경험을 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무직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특별한 응시 자격 공통사항 빼고는 이제 그냥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어떤 특별히 이렇게 기준을 두지는 않고 있고요. 단 우대사항으로는 이전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 지역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지역인재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도시상 이 혁신도시라고 지정한 곳인데요. 이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을 우리가 이전인재라는 명칭을 써서 이전인재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전인재 채용이라는 부분의 어떤 우대사항, 그다음에 취업 지원 대상자에 대한 어떤 국가 유공자라던가 이런 우대사항 이런 부분들을 이제 두고 있습니다. 고용 형태 및 근무 장소에서 좀 우리가 하나 볼 게 있습니다. 사무직과 기술직 이렇게 해서요. 주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단위로 인력 운영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국민연금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전국에 지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배치를 받게 되면 이제 내가 지역인재다 하더라도 나의 지역과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대체적으로 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지역을 계속 순환해서 다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면접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접관이 점검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 직업에 난 있고 싶다 이런 인재는 뽑지 않을 거고요. 이렇게 순환제로 근무하는 형태에 대해서 선호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본부가 전주에 있다 보니까 나는 지역 인재로 전주에서 이렇게 있는데 전북 출신인데 그러면 나는 전북에만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인재라고 하더라도 전국구의 어떤 이런 지사로 이렇게 배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지원서 접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원서 접수에서 필기, 인성검사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직업기초능력평가, 그다음에 종합직무지식평가라는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해당 직무에 필요한 어떤 직무적 지식을 평가하는 부분으로 뭐 경영, 경제 이런 사무직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직업기초능력평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성검사라는 것을 또 별도로 보고 있어서요. 인성검사를 바탕으로 면접으로 이제 그다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성검사에 대한 결과가 면접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자기소개서의 어떤 기준을 보면은 역량 중심 자기소개서, 그래서 500자 이내 자기소개서를 작성해라. 상당히 500자라는 것은 작성하기 좀 짧은 글입니다. 여러분들의 내용을 정리하기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500자라는 건 짧고 여러분들의 핵심적 내용만 작성을 해라. 사실 길게 작성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00자의 내용을 작성하는 부분들에 500자에서 700자 이내에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확인을 하시고요. 직무 관련 교육사항에 대한 제시도 있기 때문에 이 관련 직무에 대한 교육사항들을 확인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학업과정 중에 이수했던 교과목들 분석을 잘 보시고 내가 해당하는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를 하나하나 나열해서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좀 특이한 점은 직업훈련 교육으로서 HRD 넷에 등록되어 있는 직업훈련 교육만 인정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이제 외부 기관에서 받은 교육이 HRD 넷에 등록되어 있는 교육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확인된 교육이 내가 국민연금공단에 지원했을 때 작성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채용 공고를 분석해 보면 여러분들이 놓치고 지나가고 내가 지원서를 넣었지만 사실은 이 직업훈련 교육 사항들을 잘못 작성하는 바람에 나중에 증빙 서류를 냈을 때 내가 탈락의 요건이 또 되진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블라인드 채용은 여러분들에 대한 서류를 증빙 서류를 같이 처음부터 받는 곳도 있지만 나중에 면접이 끝나고 받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중간에 서류 전형이 끝나고 필기시험 끝나고 나서 중간에 증빙을 또 받는 경우도 조금 공기업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때 증빙과 여러분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증빙 관리를 좀 잘 하시면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필기시험 과목 중에 의사소통, 문제해결, 수리, 조직이해 이렇게 출제 범위까지 이렇게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기초는 10가지의 공부를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주로 의사소통, 문제해결, 수리 뭐 이런 능력들은 다른 공기업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이제 많이 공통적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 조직이해 능력까지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약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7년도 또 하나의 사례로 코레일 같은 경우는 모든 공기업이 좀 다르다라는 걸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제가 코레일 채용 정보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올해도 코레일 채용 규모는 1,000명 이상의 채용 규모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자들이 이번 코레일을 준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코레일에서는 일단 인턴직으로 뽑은 다음에 인턴직의 평가를 통해서 정규직 전환을 하는 그런 형태로 코레일 신입사원 이제 인턴직 형태의 어떤 형태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에서 6배수, 필기 전형에서 2배수.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까 필기 시험에 대한 중요도가 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국민연금공단 같은 경우는 필기 점수와 면접 점수를 합산해서 여러분들의 최종 평가 점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코레일의 채용 공고를 쭉 분석해 보면은요. 코레일은 필기 점수는 합산하지 않고요. 인성 점수와 면접 점수를 합해서 이제 최종의 결과로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필기 점수는 말 그대로 이제 필터링하는 과정, 허들의 과정으로 6배수 정도가 서류를 바탕으로 필기까지 이제 올라온 사람들을 이제 걸러내고요. 그 다음 이제 인성 검사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코레일 같은 경우는 약간 군대 문화적 특성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능력이나 지식에 대한 부분이 아주 출중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됨됨이를 먼저 보는 그런 채용 공고상에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인성을 중심으로 해서 면접에서의 그런 인성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증하는 단계를 바탕으로 여러분들 여기에서 코레일에서 보는 인성시험이 있습니다. 면접시험 안에 인성시험, 면접시험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레일 채용에서 좀 더 중점적으로 여기 보면은 면접시험 인성검사 이렇게 해서 인성과 석경에 대한 특성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놓친다면 그냥 일반적 공기업과 비슷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채용 공고 분석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채용 절차에 대한 순서를 잘 보시는 분들은 아, 여기서 어떠한 포인트들을 중요하게 보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직무기술서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직무기술서를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처음에 드렸는데요. 직무기술서를 보면 좀 복잡합니다. 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처음에 직무기술 처음에 서두에 나와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최종에 있는 세분류에 있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직무입니다. 만약에 행정직으로 지원을 했다. 그럼 행정직 안에 경영, 사무, 뭐 인사 이렇게 이제 대분류가 나타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이제 그렇게 된 후에 그 안에서 뭐 경영과 인사, 총무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또 세분류 또 들어가게 되면은 뭐 총무, 인사, 뭐 경영 기획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좀 혼돈스러워하는 경우가 어떤 거냐면요. 선생님, 그러면 저는 행정으로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걸 다 써야 되나요? 뭐 경영 기획도 써야 되고 인사도 써야 되고 이런 부분을 제가 다 자소서에다 써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저는 그냥 경영 기획으로 할래요.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것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행정 분야에서 조금 더 대분류인 경영 안에서도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 중에 세분류 중에 잘할 수 있는 것을 선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나를 우선 선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의 자신을 어필을 하시면 됩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직무를 맞춰서 들어가긴 합니다만 막상 들어가서 그 직무를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경영 직군 안에서 조금 더 유동적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강점을 잘 어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 해당하고 있는 세분류에 해당하는 직무를 선정하셨으면 그 직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과 태도 이 부분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서 해당하는 지식들이 어떠한 걸 요구하는지를 보시고 입사 지원서에 관련 교육 과목을 쓰신다던가 해당하는 스킬이 어떠한 스킬이 필요하신 걸 보고서 직무 관련 활동이나 아니면은 입사 서류에서의 그런 활동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이런 직무기술서를 확인하게 되시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의 뭐 예로 총무다. 그러면 총무 안에 총무와 자산관리라고 세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총무라는 업무에 있어서 자산관리, 나는 자산관리 쪽에 예전에 과거에 했던 경험이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하거나 총무, 나는 행사 지원이나 업무 지원들을 주로 많이 했었다라고 한다면 총무라는 파트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NCS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는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학습 모듈 검사를 치고 들어가시면 총무, 그 총무에 따라 자산관리 이렇게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산관리에서 필요한 능력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 능력들이 어떤 건지를 확인하게 되시면 조금 더 입사 서류를 작성하시는데 유용하실 거라고 봅니다.
세 번째 서류 전형에 대한 부분인데요. 서류 전형에 있어서 우리가 지식과 자격과 직무라는 부분들을 서류에 녹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식에 대한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교육사항에서 많이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근데 관련 자격사항은 어떤 자격사항에서 표현을 하시게 될 거고, 직무에 대한 부분들은 경력사항과 경험사항으로 나눠지죠. 우리가 경력사항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돈을 받고 활동한 것을 경력사항, 경험사항이라는 것은 돈을 받지 않고 했던 활동사항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류 전형을 한번 잠깐 이렇게 대체적인 공공기관들이 이런 서류 전형의 패턴을 가지고 있구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사항에 대한 것 중에 우리가 좀 딱 봤을 때, 이게 없네 하는 게 바로 이제 사진이죠. 사진이 이제 없어지고 그 사람에 해당하는 아주 기본적인 신상 정보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사항에서 관련 지원한 직무와 관련된 교육들 중에 예, 아니오로 체크를 한 다음에 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과목들을 여러분이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사항 중에 직업훈련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작성하게 돼 있고, 거기에 따라 예, 아니오를 작성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훈련 교육을 받았는지라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직업훈련 교육을 받으셔야 될 분이라면 좀 전에 말씀드린 HRD 넷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혹시 직업훈련 교육이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쪽의 경로를 통해서 직업훈련 교육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류사항의 자격사항을 이렇게 넣도록 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 발급 기관의 취득 일자 이런 부분들을 작성을 하시되 채용하고 공고서에 어떤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공고서에서 어떤 기준까지 자격증 일자가 일치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격증의 발급 날짜라던가 공고서에 제시되어 있는 날짜와의 이런 확인들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력사항에서는 이제 금전적 보수를 받고 경험했던 거 예, 아니오로 체크하셔서 관련 경험들을 경력사항에 넣으시면 되고, 경험사항 역시 예, 아니오로 하셔서 관련 소속돼 있는 기관의 경험들을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이력서적인 항목들을 작성한 후에는 이제 첫 번째 자소서의 좀 중간 단계이죠. 경험 경력 기술서를 작성해라. 이력서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좀 세부적인 내용들을 작성을 하시는데, 이제 나열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약간은 나열식을 좀 서술형으로 해서 이력서에 있는 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그런 경험과 경력 기술서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단계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국민연금공단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사회보험제도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이제 질문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자신의 생각을 첫 번째 질문했기 때문에 이런 국민연금 법에 대한 거나 사회보험에 대한 이런 제도적인 것들을 상당히 많이 이해를 하시고 이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팀에 대한, 회사에 대한, 조직에 대한 본인의 어떤 역할과 위치, 그래서 팀워크라던가 조직에서의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팀 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자 하고, 마지막으로는 입사 후 포부적 관점에서 입사해서 그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대하는 바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필기 전형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 같이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지식평가로 해서 해당 공기업마다 어떠한 필기 전형을 할 건지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시된 필기 전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요. 최근 이제 필기 전형 안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력이라는 필기 전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 전형의 대체적인 특성들은 이제 실제 기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업무 상황을 제시하고 있어서 그런 업무 상황에 맞춰서 필기 전형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경험이 있는 분들이 그런 상황들에 대한 이해도가 아무래도 높기 때문에 필기 전형에 있어서는 직장 생활, 그러니까 인턴 생활이라던가 아르바이트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문제로 풀기 때문에 어렵고요. 경험해 보신 분은 쉽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면접에 대한 부분인데요. 구조화 면접이라는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전통적 면접은 면접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면접을 했다면, 이제 구조화 면접은 조금 더 지원자의 능력을 보기 때문에 직무 기술서를 바탕으로 해서 지원자의 능력을 이제 평가하게 되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모 공기업에 이제 구조화 면접했던 면접 질문지를 이제 잠깐 보여드린다면, 이렇게 면접 질문지를 면접관에게 제시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조화적으로 하나의 능력을 보기 위해서 이 패턴에 의해서 면접 질문을 진행해라라는 것을 면접관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런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신다면 내가
직무기술서만 잘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내 능력들을 잘 점검만 하셨다면 이런 구조화 면접에 있어서 오히려 준비하기는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뭐 잘 아시지만 포인트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 블라인드 채용은 말 그대로 공정한 실력을 평가하기 위한 채용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제 인적 사항이라던가 이런 신상 정보들을 삭제하고 그 사람의 능력 그리고 그 사람이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수행력을 보겠다라는 거고 이제 최근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법적인 제정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블라인드 채용에 이제 접하게 되십니다.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사기업에서도요 블라인드 채용 전형을 이제 시행을 했고요. 실제 그 채용을 해본 결과 비수도권 소재 학생들이 전체 합격자의 41%가 합격을 했다라는 것처럼 지방대 출신에게 조금 더 블라인드 채용은 유리하지 않았을까. 그 중에서도 여성 채용자들이 또 의외로 또 유리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청와대에서도 블라인드 채용을 했더니 합격자 모두가 여성이었다. 우리 여성분들에게는 참 좋은 희소식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능력 위주로 뽑다 보니까 남성들과의 어떤 경쟁 속에서 좀 불리함을 당했다면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1952년에 오케스트라에서 연주자를 뽑을 때 블라인드를 치고 뽑았더니 정말 여성 연주자가 뽑힐 확률이 높았다 할 정도로 그리고 또 그 연주 실력 또한 높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면가왕이라고 최근에 우리 TV 방송을 통해서 봤던 게 있었죠. 그때에도 실력만으로 얼굴을 가리고 실력만으로 가수들을 평가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방송도 여러분들이 보았을 겁니다. 진주를 보자. 그 진주를 보기 위해서는 직무적합성이다.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직무적합성에 따른 여러분의 마인드, 인성 이런 긍정적인 생각들을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게 바로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과 곁들어서 조금 더 이슈가 되고 트렌드가 되고 있는 지역인재 채용이죠. 이제 예전에는 서울 수도권 어떤 학교를 출신이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공공기관 취업에 있어서는 지방대 출신들이 좀 더 불리함이 있었다면 이제 지역인재라는 채용 제도를 통해서 앞으로 2022년까지 30%의 지역인재 채용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한 15%에서 20%가 좀 채 안 되는 그런 채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109곳으로서 여러분들이 지역인재 채용에 있어서 지방대생들이 꼭 어떻게 보면 노려볼 수 있고 여러분들 지방대생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채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공공기관 채용이 과거에 비해서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올해가 최대 공공기관 채용의 최대 인원을 뽑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으로 예전에 불리함이 있었다면 이제 공정한 평가를 받고 여러분들이 공정한 평가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지방대생에게 지역인재 채용을 통해서 지방대생의 취업문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철저한 준비로 공공기관에 도전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취업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오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공공기관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요. 오히려 공공기관 취업 준비가 이제는 더 쉬워졌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국가에서 어떠한 스펙을 무분별하게 쌓는 게 아니라 이런 제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하는데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 제시해 준 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런 활동을 한다면 충분히 지원하는 회사에 인재가 되고 그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미래 성장 가능한 인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함께 도와드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저에게 문의도 하시면 저는 언제나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공공기관 취업을 위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